네,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3회 세 번째 비욘드 지역신문이란 주제로 지금부터 4명의 연사께서 4개 신문사에서 오셔가지고 모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컨퍼런스는 현장에서 진행된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발표 들으시고 다양한 의견이나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마지막 최종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세션 3회 세 번째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이은주 전문위원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발표하신 4분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30분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4분의 발표자이시기 때문에 한 분당 15분 정도로 발표를 하시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2, 3분 되면은 손을 들 수가 있고요. 대부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발표를 하셔서 시간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실 4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의 자료에는 이현우 경제부 기자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은 문경찬 PD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스토리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취재기자와 PD 이렇게 두 분이 웹 기반으로 한 경기 지역을 다루는 일간지지만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획기사로 해서 관이나 신문에서 뛰어넘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담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일보 이한빛 디지털 뉴스부 기자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이와 관련된 전국 단위보다 아무래도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관련된 기획을 3개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 세션은 비욘드 지역신문이 대부분 디지털이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플랫폼과 혁신, 그러니까 지면을 넘어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로 발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획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자는 영남일보 홍석천 경북 본사 부장님이신데요. NFT 팀장도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일보는 몇 년 전부터도 NFT 얘기 나왔지만 올해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CES라든가 아니면 페루자에서 있던 국제 저널리즘 페스티벌 이런 데도 대부분 핵심 키워드 5, 6개 중에 하나가 NFT가 되고 있죠.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뭔지는 알지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영남일보는 직접 국내 언론 최초로 전용 플랫폼 캔버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강원도민일보 김동화 디지털기획부 부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역 밀착형 디지털 뉴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비욘드 지역신문이라는 주제에 묶이게 된 이유가 공모 사업을 통한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독자 맞춤형 뉴스 챗봇 서비스를 지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지금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는 기술 기반 디지털 또 새로운 플랫폼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4개 신문사의 의미 있고 혁신적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기일보 G스토리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일보 민경찬 PD라고 하고요. 원래 저희 먼저 발표자였던 이현우 기자가 건강 상태로 인해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G 스토리팀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팀을 기획하게 된 의도와 목표, 그다음에 주제 선정하는 방법과 취재 과정, 그다음에 보도했던 내용들과 보도 이후의 반응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사실 점점 지명 구독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그 방법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느꼈고, 누구나 이렇게 가볍게 읽기 좋은 기사, 그다음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이현우 기자와 저 둘이서 시작을 했고요. 기자와 PD가 만나서 서로 많이 보고 배우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기획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명 구독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무언가 새로운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느꼈고,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경기도 내에 새로운 재미거리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작은 테마를 선정해서 보도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당시 이렇게 구슬치기라던가 딱지치기 이런 놀이들이 화제가 됐었죠. 그런 놀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시대별 다양했던 대표적인 놀이들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만화방이라든지 오락실,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 전통 놀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사전 조사를 거친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다 보니까 촬영에 조금 몰두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마을편 같은 경우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면, 먼저 도내 인구 감소 추이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많은 곳 중 3곳을 선정해서 면사무소라든지 현장 취재를 나가서 이제 그 외에 배경이 되는 장소와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던 마을편 포천시 관인면 같은 경우는 관인면이란 이제 궁의 폭정과 억압에 못 이긴 그러한 관리들이 모인 마을이라 뜻이고요.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이제 1년에 한두 명 태어나는 마을이었고, 마지막으로 계셨던 택시기사분마저도 이렇게 떠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이제 군부대가 존재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지역의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호화스러운 마을이었는데, 군부대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취재 당시에는 뭐 병원 의원 한 채 없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계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네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찾아갔던 곳은 이천시 장어원읍이었는데, 이곳은 이제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나뉘는 그러한 도계 지역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규제에 발이 묶여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장어원읍 같은 경우는 밤 10시가 되면 이제 상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쪽은 이제 밤 10시 이후까지 가능하다 보니 굉장히 어두운 마을과 밝은 마을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외에는 정말 비전이 없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갔던 놀이편에서 이제 만화방을 찾아갔었는데요. 저희가 찾아간 곳은 이천에서 가장 오래된 창전사라는 만화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만화가 이제 만화 카페라든지 웹툰 그러한 곳으로 이제 찾게 되는데, 창전사 사장님을 보통 창전사 아저씨라고 합니다. 창전사 아저씨가 수익이 되지 않음에도 이곳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또 여기는 어떠한 추억이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갔고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창전사 아저씨께서 돈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아도 이 창전사라는 게 만화방을 뛰어넘어서 지역 문화로 좀 자리매김해서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갔던 지역 전통놀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광명농악 하시는 분들을 찾아갔었는데요. 사실 세계 속에 이렇게 다양한 K 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K 문화들의 기반이 어쩌면 옛부터 이어져 온 지역 전통놀이지 않을까 싶었었고, 그러한 문화를 올곧게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또 이렇게 광명농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서로 지켜나가고 전승하고 계승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담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철을 맞아 저희가 재미있게 선거 벽보편을 준비해봤었는데요. 선거 벽보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스님이라든지 조선의 국모, 벌거벗은 이런 컨셉의 다양한 후보자들이 계셨고, 이러한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벽보를 모아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했던 것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보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철을 맞아 다양한 선거 물품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다뤄보기도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름을 맞아 남양 특집으로 저희가 괴담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쌍구리였고요. 이곳을 가장 먼저 간 이유는 저희가 이 주변에 취재를 갔을 때 한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의 호기심을 자극했었습니다. 쌍구리라는 게 이제 상굴과 하굴이 있어서 쌍구리인 건데, 자기가 하굴 부근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런 동물도 키우고 뭐 오리도 키웠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에 이렇게 오리가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오리를 찾으러 갔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 나오기도 했고, 어떠한 아저씨는 흔히 뭐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 뭐 누가 거기서 죽었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무성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현우 기자랑 궁금해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랜턴 하나를 들고, 카메라 랜턴 하나를 들고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이제 이곳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아픔을 가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색 조차장으로 건설되면서 강제 동원된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묘가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름도 없이 아무 의미를 모르는 숫자와 함께 이름도 없이 무연고묘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점이 상굴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좀 정비를 해놨었는데, 하굴 같은 경우는 그냥 철판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버려진 채로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뭔가 역사적 아픔을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저희만의 문화로 좀 재탄생시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했던 괴담편은 괴담하면 빠질 수 없는 학교 괴담편입니다. 학교 괴담편 같은 경우는 인천의 강화도에 오래된 폐교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촬영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곳이었어요. 가기 정말 싫은 곳이었고, 낮인데도 불구했고 정말 으스한 기운이 가득했고,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동물의 사체도 있었고요, 뼈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괴담, 폐교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뭘까? 학교 괴담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전문가를 찾아가 봤었을 때 이 재미있던 점이 학교 괴담도 일제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 교사들이 건너와서 자기네 나라에 있었던 그런 기이한 현상을 전달하면서 학교 괴담이 시작되었는데, 학교 괴담 같은 경우는 뭐 초중고 괴담이 있다고 한다면 초등학생 괴담 같은 경우는 뭐 만화 영화에서 비롯된 그런 괴담도 많았고요. 고등학생은 뭐 학업, 입시, 그런 학업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글과 지면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영상과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 예시로 이제 저희 산에 새로 도입된 CMS를 이용하여서 처음으로 인터랙티브 기사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터랙티브 기사의 제작 방법을 살짝 설명해드리면, 뒤에 깔린 영상을 이제 찍고 편집한 후에 사실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에는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용량적인 측면에서 무거워지는 감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흔히 말하는 움짤이죠. GIF
GIF를 이용해서 대신 프레임수를 높인 고퀄리티의 GIF로 배경 영상을 집어넣고요. 거기에 맞는 글을 이제 이현우 기자가 편집을 해주면 또 이것을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미지로 얹었습니다. 이미지로 얹은 이유는 보는 사람들의 기기에 사실 저희가 원하는 폰트,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글꼴로 대체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모든 기기에서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로 얹었고요. 그렇게 영상 위에 글 이미지를 얹은 다음에 페이드 인, 아웃 같은 다양한 효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영상, 글, 이미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다 뭐 소설을 읽는 것처럼 몰입감도 줄 수 있는, 이해도 잘 되는 그러한 기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문을 말씀해 주셨던 가게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셨고요. 거기 귀신이 있나 봐 뭐가. 기절을 하고 나가 넌저거 도망가 그대로 둔다 거기 안가 밑에. 지금도 못 자고 있을 때나. 네, 영상은 발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경기일보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니까요,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뒤에 발표가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같이 시리즈로 진행했던 학교 계단편이고요. 이것도 사실 15분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인터랙티브 기사는 사실 저희 경기일보 죄송합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디지털 뉴스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드론이나 짐벌 이러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포도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딱딱했던 기존 일간지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문체와 자막을 사용하다 보니 많은 관련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실제로 저희 기자들한테 이제 자기네 지역에도 와달라 이러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힘이 되는 뭐 응원 댓글들과, 그리고 올해 4월에 인천 경기 기자협회보에서 저희 팀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잊혀져가는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남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PPT 흑백으로 보면서는 잘 못 느꼈는데 직접 포털로 검색을 해보니까 보실 때도 지면도 너무 뭐 웹툰도 구성 자체도 참 지면에도 잘 어울렸잖아요. 근데 포털 검색을 해도 모바일로 읽기도 편하고 또 일부 동영상은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구동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후반부에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젊은 기자님과 PD님 두 분이서 저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제공하고 취재와 구성, 제작, 구형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젊은 청년 기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기획과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민 PD님이셨습니다. 네, 같이 참여해주신.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이한빛 디지털 뉴스부 기자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비욘드 지역신문 세션에서 디지털 선거보도 3대 기획 발표를 맡은 중불보 이한빛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방선거 3대 기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전국 단위 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각축을 벌였는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혼란도 컸습니다. 이에 중부일보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지선 팩트 체크, AI 격파남, 빅데이터로 본 지방선거 등 디지털 3대 보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획은 지선 팩트 체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SNU 팩트체크 공식 제휴사인 중부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공약,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 팀을 구성하고 검증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항은 증거가 결론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나 법안, 조례, 고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에 힘썼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자 인터뷰는 물론 현장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기도 했고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기사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기간 저희는 총 9번의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아울러 지방선거를 주제로 한 팩트체크로는 가장 많은 보도량을 기록했는데요. 선거 관련 아이템이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다루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사명감 때문에 꾸준히 기사를 만들어냈고 미력하게나마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그 기사인데요. 대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발표 자료가 옛날 거다 보니까 좀 제가 이걸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인천시장 선거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인천발 KTX의 개통 권한에 대한 팩트체크인데요.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던 이슈를 다툼으로써 저희가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검증 결과 인천시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수립과 시행을 맡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부천시장 전용 엘리베이터 관련 팩트체크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저희가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아이템이었는데요. 검증 결과 엘리베이터 중 한 대가 시장실이 있는 층으로 갔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이 PPT가 제가 준비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기 설명을 좀 첨언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재 과정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정할 때 이게 특정 후보나 진영에 쏠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검증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팩트체크의 특성상 자료 수집이나 취재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시의성 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속도감 있게 기사를 마감해야 해 항상 시간에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꾸준히 아이템을 찾고 사실을 검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선 팩트체크 기사는 네이버 뉴스와 선거 포털에서도 게시됐는데요. 높은 조회수와 더불어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저희 기사에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다음 이게 옛날 PPT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좀 나가지 않아서 다음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AI 격파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격파남의 시작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였는데요.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졌던 경기 인천 지역의 격전지 여론조사를 소개하는데 조금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격파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AI 캐릭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진짜 여론조사도 끊이지 않고 엄청난 역대급 선거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치열했었고요. 또 4년 만에 전현직 시장 리턴 매치가 펼쳐진 인천시장 선거, 그리고 막판까지 박빙이었던 수원시장 선거를 저희가 관심 지역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밖에도 성남시장, 시흥시장, 김포시장 선거 등 총 15번의 여론조사와 지역별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판세 등을 전망했습니다. 저희 격파남은 지금 혹시 죄송한데 이 PPT가 제가 준비했던 파일이 아니라서 좀 마지막에 드렸던 걸로 좀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나가지 않아가지고 옛날 버전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건데 잘못 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옛날 버전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파남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영상 기자가 이렇게 보시는 캐릭터를 좀 제작하고 대사에 맞게 입모양이나 모션 등을 입모양과 모션 그리고 배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AI 캐릭터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페토나 TT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료 수집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격파남이 다룰 지역의 후보, 지역 현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음성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편집을 진행해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캐릭터 어디서 좀 낯이 익지 않나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를 모델로 했는데요. 혹시 실물과 비슷하지 않았다면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격파남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영상을 다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 수치를 모션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 영상 기자가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했고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이렇게 결과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 결과 전달이 계속 반복될 것을 우려해서 1분 미만 분량의 쇼츠, 그 다음에 인물 탐구 등으로 저희가 변주를 한 기획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쇼츠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격파남 리턴즈 쇼츠 리얼미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파헤칩니다. 다자대결 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은혜 27.6으로 오차 범위 밖 선두. 그 뒤를 잇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19.3, 3위는 국힘 유승민 15.9, 4위는 민주연태영 10.3, 5위는 안민석, 6위는 조정식 의원 순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볼까요? 김동연 대표가 30%로 압도적 1위. 추격자 안민석, 염태영 나란히 14.6을 기록합니다. 만약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김동연 대표와 대등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강 경선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어떨까요? 김은혜 31.5, 유승민 29.2로 박빙입니다. 경선 양방 아직 모릅니다. 또 보셨다시피 이제 그 쇼츠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면은 그동안 진행했던 여론조사 추이도 저희가 종합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또 직접 저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해서 당에서 예측하는 판세 그리고 각오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든 본 영상인데요. 이 본 영상에 또 짧게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전지 여론조사를 파헤치는 남자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입니다.
오늘은 접니다.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기지사 선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역대급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5월 한 달에만 1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한 명의 절대 우세 없이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불보도 지난 9일 3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당시에도 김동연, 김은혜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양김 후보의 2강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됐을까요? 그리고 강용석 후보의 악진도 계속됐을까요? 네, 저희 이 격파남은 여론조사와 예능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를 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유권자들이 민감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였죠. 정치와 선거를 부담 없이 접근하도록 해 선거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격파남이라는 캐릭터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로 본 지방선거입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 보도는 여론조사만 민심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재했던 빅데이터로 본 선거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 후보들의 뉴스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게 된 건 2020년 9월부터 보도했던 빅데이터로 본 대선 주자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저희가 이들의 활동과 빅데이터상 언급량 그리고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선이 치러진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보도하면서 선거 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리고 중부일보의 인기 콘텐츠로 발돋움했습니다. 대선 못지않게 뜨거웠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3월부터 5월까지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까요? 먼저 뉴스 빅데이터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한즈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기별 기사 언급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기사량 추이를 보여주는 키워드 트렌드, 그다음 관련 키워드를 소개하는 연관어 검색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빅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접목했습니다. 여론 흐름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 결과를 이슈와 함께 접목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데이터 요소죠. 포털 사이트 검색량, 관심도도 기사에 더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대선, 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검색이 됐고 얼마나 관심받았는지를 뉴스 빅데이터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이용하는 SNS 분석도 저희가 활용을 해봤는데요. SNS상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어떻게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를 바라보는 반응이 긍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도 저희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됐던 지방선거 빅데이터 분석 보도입니다. 3월에는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사람들을 저희가 모두 다뤘었고요. 4월에는 예비 후보, 그 다음 5월에는 유력 후보들의 언급량과 관심도를 분석해 소개했습니다. 중부일보 빅데이터 분석 시리즈는 기존 후보자 보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첫 보도 당시에는 저희 중부일보를 제외하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올린 곳이 많이 없었는데요. 2, 3년이 지난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언론들이 데이터를 다룬 기사들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인지도 양상에 어느 정도 좀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중부일보 지방선거 3대 보도의 기획 과정과 성과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는 대외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기자협회보 1면과 미디어 오늘 등에서 저희 선거 기획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나서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만든 기획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저희가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에서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KBS와 시사인을 넘어 가장 우수한 선거보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들께서는 정책 보도가 적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핵심 의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또 AI 격파남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캐릭터를 활용해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었다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디지털 선거보도 3대 기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AI와 메타버스 이런 혁신적인 보도를 하고자 하는 목표 덕분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저널리즘 요소를 어떻게 선거와 접목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아이템 회의를 열고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를 구체화했는데요. 좀 울컥했습니다. 네. 그 결과 중부일보의 이 독특한 콘텐츠가 지방선거에서 보도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선거보도 우수 사례로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부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참신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첨언할 게 전혀 없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퀄리티 높은 그런 보도였고, 또 발표자 역시 참여를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게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컨퍼런스 자료집에는 텍스트만 실려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컨퍼런스 참여작들의 최종본을 받는 마감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PPT가 아마 최종 결과물로 왔으면 굉장히 높은 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도 경기도민인데요, 유튜브 통해서 이 격파남 우리 이 기자님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영남일보 홍석천 경북 본사 부장님이 나오셔서 NFT 사업 사례, 일간지, 그리고 물론 대표적이긴 하지만 지역 일간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굉장히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제 발표 같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지도 한 1년여밖에 안 돼서 채 1년 정도 되지 않아서 누구한테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수준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코끼리의 코 정도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고 이해하시겠지만 언론사란, 특히 신문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변화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저도 20년을 넘게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물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NFT를 했을 때 어떻게 저게 속된 말로 돈이 되고 저게 신문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게 지역에 공헌을 할까? 어떤 식으로 지역의 사회에 보탬이 될까라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아직까지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신사업이나 요즘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나 AI나 여기 나온 NFT나 크립톤이나 다오나 이런 다양한 신규 신생 언어들이나 신생 조직들이나 신생 사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방향은 NFT를 어떻게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나 콘텐츠 LF 발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지역 첫 대부분이 많은 NFT가 미술 작품에 많이 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의 끝에 나온 사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란 말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는 지난해 초에 뭐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여서 이 NFT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비플도 있고 비플 5천만 달러 이상에 판매됐고 누구의 사설도 칼럼도 판매되고 혹은 심지어 뭐 방구 소리까지 녹음해서 그렇게 판매될 만큼 당시에는 지난해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번 저희 신문사 영남일보의 수익이나 혹은 사업 방향이나 콘텐츠 활용도에 있어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직접 NFT 전용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플랫폼인데 작년부터 그리고 올 초부터 많은 그 플랫폼들도 국내외에 속속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별화가 뭐 플랫폼은 차별화가 언론들에서는 뭐 MBC나 한국경제신문의 매경이나 그런 자사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작년 10월에 론칭을 하면서 지난해 10월에 론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언론사가 NFT 플랫폼을 운영한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마련하려고 경쟁력을 하려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가장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컨텐츠 아카이브 컨텐츠를 수익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플랫폼의 사업령이 다각화는 이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고민 중인 부분이고요. 아카이브라고 해서 아카이브는 뭐 DB에 신문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혹은 뭐 NFT를 활용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희 가장 원천적이면서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가 수익이 아니라 수익이 남든 안 남든 상관없이 진행을 했고 또 수익이 조금 났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걸 지역 장학재단에 지역에 있는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영남일보의 신뢰도 향상하는 부분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저희 대표적인 아카이브 판매 작품입니다. 100번 김구 선생 희요인데요. 9개 에디션을 9개의 에디션을 이게 어떤 신문이냐면 저희 영남일보 창간하고 2달 정도 지났던 1946년 신년호에 김구 선생께서 이 효를 써서 저희 신문에 창간 신년호에 게재를 했던 겁니다. 그 원본은 저희도 분실을 했고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분실이 됐고 지금도 전산원에서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원본을 그 전산 원본을 쪽으로 NFT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이게 금액은 500만 원이었고요. 판매 금액은 9개의 에디션을 판매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완판이 됐고 또 추가 발매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저기 NFT의 신뢰도적인 문제에서 추가 발매는 안 하는 걸로 그게 그 시장의 질서와 뭐 신뢰도 발행자의 신뢰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더 이상 발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뭐 시장의 관심과 또 구매자들의 그거를 많이 호응을 얻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남일보 창간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창간호는 저희가 솔직히 김구 선생 희호뿐만 아니라 저희 창간호는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게 기자나 언론인들의 약간은 좁은 시선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인기 좋고 많이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창간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내부 직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외부의 어떤 외부의 뭐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나 언론 관련해서 있는 분들의 외하고는 크게
그래서 이거는 완판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76개의 그거를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76주년이라서 76개의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그 완판은 내부 직원까지 마지막은 하면서 완판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완판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약간 실험적인 저기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위에는 기본소득인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대선 약간 그거죠, 약간 기치였는데 기본소득에 관한 그 칼럼이었습니다. 저 영남일보가 위치하는 경상도 지역에서의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대충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박규원 그 논설위원께서는 약간의 그 기본소득에 대한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깨고 이 그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거든요.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쓰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지금 대표께서 당시 경기지사였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박규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좋은 거 자기 설명에 자기 정책을 잘 설명해줘서 고맙다로 전화로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은 많이 보셨던 칼럼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촛불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없진 않지만 상황에서 같은 논설위원 박기현 논설위원께서 이 그 배신자론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그 약간의 힘을 보태준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대선 후보 그 당시엔 대선 후보였으니까 이런 칼럼을 한번 NFT를 발행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지자들이 수요가 있을까라는 걸 했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봤고 시행을 했고 또 뭐 결과적으로도 많이 발행이 돼서 팔리긴 했지만 약간 조금 내부적으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논설위원회 저 선배의 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영남일보가 전체 영남일보 구성원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반발이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번 시험적인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 이견이 거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외부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뭐 속된 말로 칭찬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여기 거의 지역 신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지역의 예술가들은 거의 지역 신문 수준만큼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조금의 플러스 알파 되는 수익을 혹은 그거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대부분은 뭐 미술 전시 저는 미술 쪽으로는 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화랑이나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영남일보가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큰 방법을 또 활용을 해서 그래서 지역 청년 대학생들을 지역 청년 작가 시리즈 중에 1번으로 대학생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5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작품을 받아서 디지털라이징 이게 NFT를 기본적으로 사업을 잠깐 설명하자면 NFT를 발행을 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이게 민팅비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그 주소를 새기는 그 비용은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그거에 따라 가격이 좀 상이하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문제는 저 디지털라이징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품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디지털라이징 작업에 조금 정성을 쏟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많이 주저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이걸 할 때 보통은 이런 계획을 하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이지만 이게 할 때는 저희가 영남일보에서 같이 전부 전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그것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2달에 걸쳐서 저희 작년 76주년 창간 기념 기획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수창 청춘 맨션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작가 약간 양성소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와 수창 청춘 맨션과 제휴를 통해 MOU를 통해서 맺고 그 청년 작가들의 그거를 작가전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대학생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한계, 뭐 발표할 수 있는 게 알릴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더 넓혀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희도 뭐 영남일보가 진행된 당연히 기사화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 NFT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서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저희 때 제가 배운 용어로 타제석기를 지나서 마제석기를 사용하는 이 정도 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뭐 NFT 업체에서 아마 컨텐츠를 제공하면 광고를 싣겠다는 NFT를 발행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NFT를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한테까지 와서 그 사업을 설명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컨텐츠를 쉽게 그러니까 저작권을 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영남일보가 갖고 있는 NFT 몇 해 전에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을 받은 뭐 스토리텔링 연구원이나 스토리텔링 사업이나 이걸로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 콘텐츠를 NFT로 접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뭐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스토리텔링 연구원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NFT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쓰는 롤프 헤펜이라는 독일 국적의 뭐 오스트리아에 산다는 그 NFT에 계에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NFT는 이제 하나의 기술을 넘어서 문화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NFT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특성과 이게 잠시 더 발전하면 철학까지로 더 나갈 수 있냐는 생각이 아직까지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이 컨텐츠의 복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해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NFT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게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써보셨을 건데요. 그 단독 타이틀이 보통 같은 제목에 한 4-5개씩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누가 가장 단독일까에 대한 누가 가장 진정한 단독일까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도 NFT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NFT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NFT는 하나의 도구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문사들이나 메타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게 뭐 하나의 도구로 돼야 되지 언론이 갖고 있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희도 이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했던 메타버스 NFT의 그 수익적인 그리고 언론사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이 NFT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뭐 제작, 그다음에 또 마지막 수익 성과 내는 것까지 다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접목시켜 활용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아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째 마지막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김동화 디지털기획부 부국장님의
지역 밀착형 디지털 뉴스 제공 혁신을 위한 AI 시스템 구축, 이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디지털국 김동화 부국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거는 저희 그 자체 뉴스 플랫폼인 저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독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작년 저희 그 과기부에서 지원을 하는 AI 바우처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약 정부 지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마 좀 실험적인 그런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매체들이 어떻게 그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게 됐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궁금해, 뭐 타 언론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애초에 그 AI 바우처에 준비했던 사업 계획서와 또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그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I 바우처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I 바우처라는 것은 그 정부가 AI 솔루션 적용을 필요로 하는 그 뭐 언론사를 포함해서 뭐 청년 기업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 이를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가지고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또 다른 이제 중소벤처기업들 이를 이제 공급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 기업의 솔루션을 활용하게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제 최대 3억 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 기업이나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매칭 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청년 기업은 정부 지원금 90%에 자부담이 10%고요. 중소벤처기업과 저희 도민일보도 이 중소벤처 그룹에 들어가던데 가가지고요. 그 저희는 자부담이 20%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부담 20% 중에는 2%는 그 또 현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8%는 인건비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수요 기업이 1차적으로 바우처에 신청을 하게 되고 바우처에 선정이 되면 바우처가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으로부터 바우처를 발급받게 되고요. 그 발급받으면 그 다음에 공급 기업에게 솔루션 구매를 의뢰를 하고 그 솔루션 기업이 저희가 의뢰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공급 기업은 비용 청구를 다시 정보통신진흥원에 해서 비용을 청구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신청은 그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해 갖고 하면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공급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 이제 과제를 약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그 진행하려던 사업은 기사 작고 시 그 자동 분류를 해주는 자동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업데이트하면 그 본문을 자동 요약해 주는 것과 그 또 본문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주는 그런 기능을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 하나의 좀 재미 요소인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자연어 그 기반으로 이제 문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메신저 같은 챗봇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서 이제 독자들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게끔 구독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AI 이제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왜 필요한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그 디지털 뉴스 시장의 현황과 지역 언론이 그 좀 부족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사업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 그 좌측에 이제 표는 언론재단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 종이신문 신문 산업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언론사들의 수를 보면 오히려 매체 수는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 종사자 수 역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 매출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거의 80% 이게 몰빵이 돼 있고 그에 비해서 그 비수도권에서는 이 디지털 뉴스를 가지고 수익을 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 디지털 뉴스 소비 시장이 너무 포털 중심의 그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 중심으로 이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지역 언론은 이 포털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체 플랫폼의 기능과 편의 시설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 언론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사업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그 강원도민일보 입장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이 디지 로컬이라는 그 디지털 플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디지 로컬은 뭐냐면 이제 디지털과 로컬의 합성어로 저희가 이제 자칭해서 만든 디지 로컬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그 온오프 통합 CMS를 자비를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는 통합형 이제 그 웹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또 이 가번형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독자 구독 편의 사항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론진흥재단과 이 지바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지원해줬던 저희 과거기사 디지털화 사업에도 저희가 약 5개년에 걸쳐가지고 창간 92년도부터 그 오늘 날짜까지의 전 지면을 이미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그 디지털 가공을 했고 또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신문 제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전 디지털화되어 있는 신문 모두를 저희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모든 지면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지면 인터넷 열람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에 특화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좀 부각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유일한 그 남북 그 분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DMZ 지역에 그런 뉴스들을 특화해서 따로 모아서 서비스하는 DMZ 오픈 DMZ 인이라는 사이트도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과제의 목적은 그 풀뿌리 언론인 지역 언론사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 AI 기반 디지털 뉴스 체계를 좀 한번 구축해 보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특화형 서비스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또 이런 지역 각종 정보를 통합 유통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도 좀 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또 중요시 여기는 이걸 통해서 또 일자리도 일부 창출을 하고 또 그 어쨌든 편의 이런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트래픽 향상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트래픽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그 승인이 되고 그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렇게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제 그 AI 학습과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 갔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1월 달부터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또 10월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거의 연말까지 채웠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꼬박 1년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 신문 제작 시스템에 이제 AI 솔루션이 적용된 그것을 도표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기자 입력기라든가 데스크 프로그램과 또 이제 지면 제작 프로그램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 기사 집배신 서버에 올라오면 이것을 저희가 이제 웹 서버로 넘겨주게 되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사 집배신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 이 AI 솔루션이 탑재된 서버를 중간에 놓고 그 집배신 서버에서 웹 서버로 넘겼을 때 이 AI 서버가 중간에서 받아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얘가 자동 분류를 해주고 또 문서를 요약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서 웹 서버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웹 서버에 들어온 것이 이제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적용이 돼 갖고 독자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 웹 CMS에 넘어왔을 때 기사 관리자 툴인데요. 우측을 보시면 이제 이 AI 솔루션을 거쳐서 들어왔을 때 이제 기사가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이제 기사가 자동 분류가 되어 갖고 일차적으로 들어오고요. 그 본문 하단에 자동 요약문이 한 150자에서 200자 내로 요약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가 5개가 추려져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 이게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 서비스에 적용된 모습인데요. 그 우측 상단에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 요약문 아이콘을 누르면 한 150자 내에 간추려진 요약을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기사 부문 하단에 추출된 키워드 5개는 일종의 해시태그 방식처럼 그 키워드를 누르면 관련된 기사와 부가적인 정보가 또 한 페이지로 보여지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챗봇 메신저인데요. 모바일과 홈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로봇 아이콘이 하나 떠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이 메신저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접속을 하면 AI가 뭐 인사말을 하고 간단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실시간 뉴스 하단에 있는 이제 실시간 뉴스를 클릭을 하면 뉴스도 보여주고 또 여기서 간단하게 기사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입니다. 요건 이제 그 추진 실적을 나열한 도표인데요. 요것은 이제 사업을 얼마나 이제 정확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검증을 받는 이제 검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STA라는 공인된 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축을 했다 하는 그런 검증서고요. 생성 그 요약문과 키워드 추출 역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성적인 평가로는 이제 기사 자동 분류와 키워드 추출,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독자 뉴스 서비스의 폭을 좀 넓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구독 편의성을 높였고요. 또 그 정식 오픈에 앞서서 그 사내와 또 이 개발에 참여했던 비플라이 소프트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만족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로는 이 기사 그 내부적으로는 이 자동 분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일이 저희가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것을 그런 업무도 일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이제 그 AI에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이제 MOU도 2건 이상을 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 강원도 내에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이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 저희가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센터과 협업을 해서 21년도에 선보인 게 이제 그 강원 메타버스 뉴스라고 해서 여기에 그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저희 기자가 가서 실제 이제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그 아바타 기자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그 이제
모션도 넣고 또 이제 AI 그 보이스도 입혀가면서 아바타 기자를 활용한 메타버스 뉴스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런 성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국의 신규 인력 2명을 채용을 해서 같이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인력 충원도 했다. 그리고 또 공급기업 비플라이 소프트도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를 다 완료를 하고 저희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AI 바우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은 지역 매체에서 문의 전화도 많았고 우리도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향후 지금 사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음성 기능도 좀 도입을 해갖고 기사도 읽어주고 또 제보도 그냥 전화로 해서 음성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저희가 타 섹션에서 했는데 미친 로드라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내 맛집을 정보를 딱 기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도내 관광 정보 같은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같은 것들도 같이 GPS나 뭐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좀 더 독자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실 여기 전혀 뭐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미 포털들은 다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였지만 사실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구현을 하려면 개발자도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고 또 무엇보다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선뜻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걸 고민하다가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럼 이거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겠구나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물론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뭐 수익을 기대만큼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하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어떤 사업으로 가능한지를 알려주셔서 다른 신문사들에게도 굉장히 좀 질문도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좀 확산 가능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와 신문사 모두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의 질문 하나랑 온라인에서의 질문 하나 받으시고 마지막 인사말 하면서 세 번째 세션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분 연사 나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가 6시부터는 이번 컨퍼런스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에 끝나면 잠깐 쉬셨다가 6시에 4층 대연회장으로 모두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한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3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님께 나온 질문인데요. 지역 신문이 팩트 체크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그렇게 문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도민일보 독자들의 챗봇 서비스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AI 시스템 구축 후 사이트나 개별 기사에 독자들이 머무는 시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일보 우리 민 PD님한테 나온 질문은 소재가 지역과 관련된 소재 중 재미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는지 그것도 또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 CMS를 사용했다는 인터랙티브 기사 제작 시간 및 비용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기사는 지금 아까 어디셨죠? NFT 아니라 경기일보, 예 맞죠. 그러면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님. 네. 아마 지역 신문 중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는 곳이 아마 저희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팩트 체크 팀을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 팀에서 일단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지금 이제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SNU 팩트 체크 제휴사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대학생 인턴들이 이제 그 분기별로 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인턴 그 학생과 그다음에 저희 지금 이제 팩트 체크 팀이 이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뭐 팀원이 뭐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지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또 지역에 맞는 아이템들이 이제 소재들이 나와야 저희가 그 지역 언론으로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찾고 그거를 또 취재를 하는 과정 역시도 이제 순탄치는 않는데요. 그 아이템이 아무래도 이제 팩트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의 팩트 체크 기획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만 잘 찾는다면은 팩트 체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민일보 독자들의 챗봇 서비스 이용률과 독자들이 머무르는 시간에 변화가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챗봇의 이용 시간을 통계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율 역시 따로 챗봇만 참여율을 집계할 수는 없었고요. 대신 이제 전체적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통계를 보면 그래도 요것을 접목을 시키고 나서 지난해 대비 이제 추이를 보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트래픽이 한 15% 이상은 더 늘어나서 그래도 조금 효과는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봤다. 뭐 아직 사실 챗봇의 그 자연어 답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답이 많지만 그래도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에는 나름 괜찮았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민 PD님이. 네, 먼저 저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요, 뭐 시대적 상황에 맞추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현우 기자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는데 보통 많은 술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인터랙티브 기사 제작 시간과 뭐 비용을 여쭤보셨는데, 제작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보여드린 두 편이 첫 번째 편과 두 번째 편이 제작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순수 영상이라든지 기사 작성 시간을 제외하고 인터랙티브 기사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만 보자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교 계단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한 이틀 걸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정말 시행착오도 많았고 사실 하면 할수록 노하우도 쌓이고 저희의 머릿속에 있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좀 났던 걸로 기억하고요. 인터랙티브 기사의 단점이었던 사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는 상당히 극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상 보면서도 너무 대단하다. 두 분이서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네,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우리 영남일보 부장님도 마지막 인사말 다 한마디씩 하셨으니까요. 마무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신문이라는 NFT라는 게 하나의 이라는 기술을 단지 기술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신문이 갖고 있는 한 중앙과 지방이라는 약간은 반대되는 개념이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만의 지역 신문만의 이 강점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 갖고 있는 지역 신문만의 그거를 또 우리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게 NFT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가 아닐까. 이런 새로운 기회에 너무 기존의 거에만 찬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에 한번 변화에 몸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본 작은 경험의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 연사께도 감사드리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컨퍼런스 장에 오면 해마다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큰 감사와 감동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계속 혁신하는지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위에서 6시부터 시상식이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저희 타이틀이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국내 정치, 경제 모든 삶들이 참 팍팍하고 어려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있고 언론이 있고 또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과 또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께도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들었던 프로그램이 전부 다 녹화가 돼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고 나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